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하는 중국 천안문 사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9년 중국의 베이징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전대미문의 대규모 민주화 항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중국 베이징 자금성에 위치한 천안문 광장을 중심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는 천안문 사태라 부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천안문 사태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 뿐입니다. 중국 정부가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중국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방법, 현실판 빅브라더 프로젝트 황금방패를 통해 아예 천안문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지어로 지정해 버렸거든요. 심지어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6월 4일이라는 날짜조차 검열되어 중국 내부의 중국인들은 천안문 사태에 대해 아예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6월 4일을 5월 35일이라 칭하기도 하죠.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 위화는 외국 신문에 5월 35일 정신이라는 글을 투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월 35일마저 금지어로 선정되어 중국 내에서 천안문 사태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천안문 사태에 대해 알아보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역사 지우기 덕분에 현재 중국의 젊은 세대 중에는 아예 천안문 사태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고요. 쇼츠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천안문에 대해 중국인들에게 물었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인터뷰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감시와 검열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천안문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중국이니까요. 과연 1989년 6월 4일 베이징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중국 정부는 철저하게 없던 일처럼 만들려는 걸까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1976년 1월 8일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았던 저우언라이 총리가 사망하고 1976년 9월 9일에는 마오쩌둥이 8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면서 중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화거펑이 후계자가 되었고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이에 실각당했던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4명의 중국 공산당 지도자 이른바 4인방 전원을 체포하면서 수십만에서 2천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망자를 발생시킨 문화대혁명이 비로소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한국의 근현대사가 다사다난하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비할 바는 못됩니다. 중국은 다사다난하다기보다는 이게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많죠. 개막장이라는 뜻입니다. 덩샤오핑은 화거펑을 밀어내고 실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서 마오쩌둥 시절부터 원했던 개혁 개방을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죠. 덩샤오핑은 실용주의 관점으로 정치와 경제를 바라보며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를 접목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정치 이념인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책은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따른 것이죠. 지금이야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노선의 과감한 개방 정책으로 국가 성장의 토대를 만든 인물이자 현재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은 초기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선 덩샤오핑의 연안지역 중심 경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 내 동서 불균형이 생겼고 이로 인해 극심한 빈부격차를 초래했다고 비판이 나왔죠. 또 개혁에만 과도한 초점을 맞춘 탓에 내부 관료들의 부패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례로 1983년에는 이중가격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중가격제란 국영기업이 석탄과 철, 기계장비, 주요 자본재의 가격을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물량까지만 저렴하게 판매하고 물량을 넘어서면 알아서 하라는 말이죠. 바로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사재기입니다. 정치인들과 기업들은 결탁하여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인 계획 가격의 상품들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팔아서 막대한 이윤을 챙겼죠. 소수가 독점하자 중국 내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1989년에는 무려 18%까지 치솟았는데 실업률도 상당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산당의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되었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가 갈수록 불공정해지는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게 불만의 요지였습니다. 즉 경제의 자본주의와 정치의 사회주의 중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택한 것은 자본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지식인들도 민주적 개혁만이 병든 국가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생들 역시 외국에 대한
대한 지식과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배우고 영향을 받게 되면서 빈부격차, 부정부패와 같은 문제들이 중국의 일당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1986년에는 당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이었던 박려지 교수가 학생들에게 서양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중국의 국가 사회주의와 공산당 독재를 비판하는 강연까지 진행했습니다. 강연의 요지는 공산당 체제를 포기하면 거의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였죠. 이 강연에 고무된 학생들은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는 물론 언론에 대한 검열이 존재하긴 했지만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나 1986년 말 대대적인 학생 시위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대학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위 직후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던 후야오방 당 총서기도 보수파 원로들의 비판을 받고 총서기직에서 사임하게 되죠. 1986년 말에 발생한 시위에서 학생들을 보호했다가 덩샤오핑과 갈등이 생겼거든요. 약 3년 뒤인 1989년 4월 후야오방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후야오방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베이징대는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은 죽고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네, 국민이여 깨어나라, 투쟁을 잊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붙을 정도였죠. 후야오방의 사망으로 촉발된 시위는 점차 더 적극적인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천안문 사태는 덩샤오핑의 급격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빈부격차와 심화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그에 따른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 그리고 학생들이 외국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서 생겨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원인이었죠. 4월 15일부터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4월 17일 저녁부터는 수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밤에도 광장을 떠나지 않은 채 지역을 점령해버립니다. 시위대는 광장에 천막과 확성기를 설치했고 베이징대 학생 3,000명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이들의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7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후야오방의 자유와 민주주의, 중용에 대한 견해를 인정하라. 두 번째, 인민의 부패 척결과 자유와 요구를 인정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복권하라. 세 번째, 국가 지도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소득을 공개하라. 네 번째, 민간 언론을 허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다섯 번째, 교육 예산을 늘리고 지식인의 급여를 인상하라. 여섯 번째, 시위를 제한하는 베이징 인민대표회의의 위헌적 10조를 폐지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 정책 결정을 잘못한 관료들을 교체하는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고 이 요구사항들을 언론을 통해 완전히 보도하라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위 간부들의 비리에 대한 분노와 언론 검열, 지식인들의 급여 향상, 민주적 개혁이 주된 목적이었죠. 수많은 학생들이 힘을 합쳐 연자 농성을 하자 시위대는 점차 늘어나고 다른 도시로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를 늘려간 시위대는 4월 19일 중국 공산당 본부의 정문 시화먼을 점거하는 데까지 성공하죠. 4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베이징 경찰이 학생들을 탄압했지만 이때까지 극심한 진압은 없었고 갈수록 광장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았던 탓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4월 22일에는 베이징에서 후야오방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학생과 젊은 노동자들이 천안문으로 모여들었죠. 이때 학생들이 국민 청원을 제출하고자 당시 총리였던 리펑과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었고요. 이후 대규모 시위가 시안과 창사에서도 열리며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고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다가는 나라가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상황을 지켜보던 공산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시 총석이었던 자오지양은 학생들과 완전히 같은 뜻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 운동가들과 회담을 하고 어느 정도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부들은 학생 운동을 당장 진압하지 않으면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질 수 있고 끔찍했던 문화대혁명의 공포가 다시 반복되어 중국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대립 속에서 강경한 보수파 간부들은 중국 인민일보를 통해 학생운동은 반혁명운동이다, 꿍꿍이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학생들을 이용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시민들은 더 크게 분노하여 다음날 천안문 광장에 또다시 10만 명 이상이 몰려들게 되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일반 시민들도 대거 몰려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의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사설과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으니 진압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강경파 역시 유혈 진압까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경찰을 동원해 학생들을 진압할 생각이었죠. 또한 5월 4일에는 오사운동 70주년을 앞두고 더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동참하자 자오지양은 학생들이 부패를 염려하는 것은 이성적이라고 말하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사실 화해를 위한, 대화를 위한 연설이었죠. 하지만 이른바 3인방으로 불리며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 3명 왕단과 웨르케시, 델레트, 차이링은 더 적극적으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3명이 멈추지 않았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던 것도 이유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지금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이죠. 베이징의 중앙미술학원 학생들이 제작한 민주주의 여신상도 광장에 세워놓으며 더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고, 5월 13일부터는 학생 대표 차이링의 주도로 천안문 광장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소련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하기 이틀 전이었다는 것이죠. 6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과 소련의 적대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을 점거한 채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천안문이 아닌 베이징 공항에서 환영식을 여는 매우 창피한 일을 겪어야 했죠. 또한 고르바초프를 취재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던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베이징의 혼란을 전 세계로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망신과 비난을 받았고요. 공산당 입장에서는 한계였습니다. 외국에까지 알려졌기에 수습하던가 뒤집히던가 결정해야 하는 시기였죠. 추후 유출된 문서인 천안문 페이퍼를 보면 덩샤오핑과 원로들은 소련의 지도자 방문 이후 시위대를 계속 내버려두면 공산당이 무너지고, 공산당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가 무너질 거란 생각에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합니다. 천안문 페이퍼란 당시 중국 공산당의 회의록, 즉 천안문 시위 유혈 진압 의사결정을 기록한 문서이죠. 결국 덩샤오핑의 명령에 따라 25만 명의 인민해방군 병력이 북경 방향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공산당의 계획은 6월 4일 새벽 1시에 천안문 광장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모든 시위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이었죠. 또한 군대는 시위대가 저항하거나 항쟁할 시 사살할 권리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덩샤오핑은 20만 명이 죽는다 해도 국면을 통제하고 20년의 안녕을 쟁취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죠. 이 무렵 시위대 역시 공산당이 무력 진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시위대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군대와 싸울 수 없다며 해산을 주장했고, 일부는 끝까지 천안문 광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꽤 많은 시위대가 광장을 미리 떠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꽤 많은 시위대가 광장에 남았고요. 그렇게 6월 3일 밤이 되자 북경 시내에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운 군대가 천안문 광장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당시 덩샤오핑은 리펑에게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봐라. 많은 북경 시민들이 군대의 진압을 막기 위해 버스나 전차를 이용해 장애물을 만들어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들은 시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무력 진압을 반대했기 때문에 군대를 가로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진압군을 만나 설득까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죠. 군대는 진입을 방해하는 수많은 북경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거나 탱크로 살아있는 시민을 밟고 지나가면서 진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새벽 진압군은 계획대로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죠. 진압군은 확성기로 시위대에게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광장을 떠났지만 일부는 끝까지 해산을 거부했죠. 너무 잔인해서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군인은 항거하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였고, 심지어 도망가는 시민들까지 탱크로 밀어 무자비하게 짓밟는 유혈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민가에도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기 때문에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죠. 시민들 역시 화염병, 벽돌 같은 무기를 동원해 저항했기 때문에 군인들 중에서도 사상자가 적지는 않았으나 총과 장갑차, 탱크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짓밟힌 시민들의 사상자 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많게는 1,4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 있던 시위대는 공산당의 바람대로 모두 해산되거나 사살되었습니다. 참고로 천안문 사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탱크맨 사건은 천안문 사태 직후인 6월 5일에 벌어진 일이죠. 이때 이름도 나이도 알려지지 않은 의문의 남성이 천안문 광장 방면에 거리에 진입하는 전차 18대를 가로막는데 홀로, 그것도 맨몸으로 전차를 가로막으며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1998년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자의 사진은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렇게 천안문 사태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당시 천안문 사태에서 살아남은 시위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산당 측의 제안을 받고 해산했으나 약속과 달리 시위를 주도한 학생 대부분이 체포되어 투옥됐습니다. 3인방으로 알려진 주도자들 중 지명수배 1호였던 왕단은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으나 1998년 빌 클린턴의 요청으로 가석방되어 미국으로 망명했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는 대만에서 정치학과 교수로 살아가고 있죠. 3인방 중 나머지 2명도 미국으로 망명해 하버드에 입학했고 각자의 삶을 무탈하게 살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인방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매우 신기해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목적이 중국 사회에 교훈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지도부는 공산당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훈, 아니 공포심을 시민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으로 먹혀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감히 공산당의 반기를 들어 엄두조차 못 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과연 천안문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사실 천안문 시위를 온전한 의미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기엔 참여한 사람들 각자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공산당 체제를 완전히 버리고 서양식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단지 부분 개혁을 통해 자유를 보장받고 싶은 사람, 마오쩌둥 시대의 극한 국가주의를 극찬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내부 갈등이 있었고 그에 따른 모순도 존재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안문 시위에 참여한 수십만 명의 사람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정치 노선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의 시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적어도 중국에서 곰돌이푸가 금칙어로 선정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하는 중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민주항쟁 천안문 사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